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친놈 단독자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약속해드렸던 바로 그겁니다. 그죠? 쇼펜하우어 행복은 농담이거나 완전 무결한 환상이라는 이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나온 책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종종 이제 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던가 아니면은 뭐 행복론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쇼펜하우어의 어떤 잠언 비슷한 어떤 그런 소품록 같은 것들을 뒤져가지고 명언을 말씀드리면서 또 진행을 하는 식으로 좀 복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영상이 시작부터 되게 불친절해 보인다, 아주 초라하고 조촐해 보인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아주 아날로그한 방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독서제 2개 보이시죠? 그래서 책을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다가 좀 이제 적을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화이트보드 대신에 여기 이면지에다가 적으면서 또, 얘기를 또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뭐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건 다 여러분의 몫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기서 저와 함께 읽어 나가시면서 아무것도 못 느낀다, 그것도 뭐 여러분들의 어떤 한계인 거고, 뭔가를 느낀다, 그것도 여러분들의 또 역량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유롭게 그냥 보시면 되고, 더럽게 재미없을 것 같다 하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본인 손해입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같이 읽어보면서 이제 좀 확대를 할 땐 확대하고 축소할 땐 좀 축소를 하겠습니다. 자, 뭐 이제 앞부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셀린 뭐 벨로크라는 사람이 지었대요. 보면은 뭐 철학 교수이자 저술가라고 하네요.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뭐 싱가포르 국제학교에서 또 교육기관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어쨌든 이 벨로크라는 사람이 쓴 이 책이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저는 뭐 이제 3번째 읽는 건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가 예전에 책 추천 영상에서 사서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사서 읽어본 분 한 분도 없을 거야, 분명히. 많아봤자 2명? 예. 아예 없으면 뭐 1명? 뭐 이렇게 정도? 예. 자, 이 책의 활용법. 뭐 어느 철학책과는 다르다라고 되어 있죠. 뭐 철학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개선하려는 뭐 야망 같은 걸 갖는다. 이제 진실의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론적 근거를 끌어내는 이제 전력을 다하느라 실제 응용은 못하고 이론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계점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정리한 이 책은 삶을 바꾸기 위한 위대한 철학자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좀 실용적으로 많이 써보고 싶었다라는 얘기죠. 우리 실존이라던가 우리가 어떤 그것에 부여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시선을 던지듯이 디테일한 것들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가겠다. 실제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응용에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이론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행복이 만개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이 내용이 나오죠. 자기계발서처럼 듣기 좋은 소리만 짓거리거나 쉬운 처방을 주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새롭게 행동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방식들,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아찔한 사유의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아무튼 뭐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주의할 점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든 철학책들은 독자에게 약의 부작용을 미리 알려줄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쇼펜하우어의 사상이 워낙 차갑고 매정하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매정하다라기보다도 너무 날 것 그대로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쇼펜하우어의 이 아주 어두운 부분에 이제 여린 사람들은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라고, 절망할 수 있다라고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존적 인간의 고뇌를 아주 어둡게 그리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읽는 걸 멈추고 싶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읽으시면서 저 너무 괴롭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각오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인생의 잔혹함과 부조리를 극단적으로 묘사했다라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욕구, 영혼 얼마나 허무한 것이며 작은 행동은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 열망이라는 게 막 몸에서 막 들끓고 있지만 얼마나 허무한 거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근데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껴. 묘하게 이런 어둠을 얘기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비극도 사실 희극일 때가 있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쇼펜하우어의 어떤 뭐 삶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여기서 굳이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이제 진단하기부터 들어갈게요. 산다는 것은 고통. 자,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생은 전투이며 우리는 손에 무기를 든 채 죽어갈 것이다. 이 인생이라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부상당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뭐 예측 가능한 인생의 불행 같은 거 정도는 피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몸이 얼마나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는지는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생에서 죽음에까지 인간의 어떤 인생이 고통으로 새겨진 한 인간의 전기를 써보려 한다. 그래서 병의 기술학, 병을 적어내려가는 거죠. 훨씬 많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통을 받는 이유는 한두 개가 아니다. 뭐 병, 노화, 이별, 돈 문제, 친구 문제 뭐 셀 수도 없죠 사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다 지나갔으면 하는 희망도 버리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문가라던가 뭐 이런 사람 만나면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근데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통은 이렇게 진료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라고 되어 있죠.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해본다고 해도 우리의 존재 내부를 갉아먹는 잠복 중인 고통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현실 세계의 이 불안정성,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여러분들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고뇌와 고민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한 방에 구렁으로 빠뜨려버리는 허무감, 채워질 수 없는 결핍감 같은 것들 누구나 있잖아. 그죠? 무력감, 실패감에서 비롯된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목표한 것을 믿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뭐예요?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그죠? 그런 순간들을 맞게 되면서 또 인생은 또 매번 약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고 믿지만 그 희망으로 가득 찬 복주머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근데 하루가 지나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통은 우리의 어떤 명징함이라던가 이런 걸 앗아가는 것인데 우리 삶 속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저기 신음과 하소연이 터져 나온다. 뭐 아파 죽겠어 이러면서, 그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유 없이 고통을 받아. 왜 고통을 받는지도 모르고. 내가 다 가져서 고통받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내 존재 말고는 바라볼 게 없어서 나타나는 고통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유 없이 본인이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런 하소연이 굶어 죽는 사람이나 전쟁 또는 부당한 사고로 희생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냥 배부른 소리,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한차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어처구니 없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재산을 그러면 쌓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간단한가? 인간은 정말 몇 가지 요소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가? 만족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죠? 지상의 어떤 만족도 인간의 갈망을 진정시킬 수 없다. 요구도 충족시킬 수 없고 마음에 바닥 없는 끝없는 심연을 채워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일도 거의 안 해보고 결혼도 안 했고 지식인으로서만 살았는데 그럼 고통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가 라고 의문을 던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통을 느낄 때가 있지 않은가.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합당하고 어떤 객관적인 확실한 이유나 명분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하소연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만일 세상이 더 정의롭다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건 확실하지 않다. 그죠? 고통의 원인은 크지도 멀리 있지도 않다. 살아간다는 사실 그 자체가 고통이다. 그래가지고 사고라고 표현하죠. 사고에 뭐가 들어갑니까? 생로병사가 들어가죠. 생은 빠져야 될 거 아니야. 삶이 태어나는 게 고통이 아니면 생은 빠져야 되는데 생이 뭐예요? 생도 사고에 들어간단 말이야. 자, 산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을 느낄 만큼 가치 있는 것일까? 하고 자문하는 쇼펜하우어의 관점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자, 이런 질문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하면은 뭐 이 새끼 마음이 약하네. 곧 내일 뒤지는 거 아니야. 옆에 감시할 사람 붙여놔야겠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고통에 사로잡힌 자들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렇게 도망치는 것은 심각한 과오라는 거죠. 조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자,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게
그냥 노력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결론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실존의 문제를 검토하면 이런저런 실존보다 완전 무결한 비실존이 낫다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솔직히 여러분들 아무리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겪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 너무나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람이 너무 힘들 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뭐다? 삶이 허무하게 느껴져서다. 자, 삶의 허무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자, 우리 눈앞에 있는 귀중한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든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의미에 중요성을 부여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인지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사람이 중요해질 수도 있고 중요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안데르센이라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라는 덴마크 작가가 단독자에게 있어서는 거의 영웅이자 롤모델이자 멘토이자 거의 동화의 신, 아주 그냥 훌륭한 위인이라고 여겨지는 것과 다르게, 요즘 MZ 애들 있죠? 허구한 날, 쓰잘데기 없는 짓 하고 그냥 개뻘짓거리 하는 MZ 세대들한테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기, CU라든가 GS25, 아니면은 저기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본인이 처먹을 거 갖고 와가지고 계산대 올려놓은 다음에 그거 계산해주는, 편도리보다도 더 가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저에겐 거의 태상 같은 인물이지만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을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중요성이. 결국 그러나 나중에 어떤 흥미도 느끼지 못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라던가 생각 또는 활동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가 그동안 이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보는 걸로도 충분하다.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목숨 걸고 했다. 정말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책장에는 지금 관심이 사라졌지만 한때 엄청나게 기쁨을 주었던 책, CD 여러 가지들이 가득하다. 우리는 처음에 무언가에 달라붙었다가 이내 흥미를 잃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흥미를 잃는 게 왜 그런 걸까? 그냥 이유가 있어서? 질려서? 우리는 잃어버리면 바로 대체할 것을 찾는다. 그쵸? 한 사람을 사랑해놓고 이내 무심해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감성파리 같은 얘기지만 한 사람하고 이제 만나다가 헤어지면 또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찾아 나서잖아요. 말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안 됐다 이러는데 다 개소리입니다. 또 육체적으로 끌리는 사람 만나면 또 눈탱이 돌아가가지고 또 만나죠. 그죠? 대부분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사랑의 약속 따위를 해놓고 이내 무심해지거나 그만 사랑하기로 했다면, 그만한 고통을 받아서가 아닐까? 다시 잘 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은 피곤한 일이므로 차라리 비약해버리는 것일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사물을 제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뭔가를 이제 직면해서 이제 다룬다라는 것은 그냥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질베르트를 열정적으로 이제 사랑했던 이제 마르셀 얘기가 나오네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이거 영화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고통스럽게 사랑하지만 또 그 여자는 그를 너무 아프게 안다. 그래서 질베르트를 다시 보지만 마르셀은 아주 무심하게 본다. 자, 처음에는 엄청나게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무심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뭔가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 바로 괴테가 썼던 젊은 베르토의 슬픔에 나오는 베르트하고 달라. 그죠? 베르토는 그래도 샤를로테를 시간이 지나도 지켜볼 만한 용기와 그런 자신이 없었어. 내가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 괴로움을 계속 안고 있었지만 마르셀은 뭐예요? 질베르트를 다시 봐도 무심하게 볼 수 있었다는 거네. 그죠? 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결국 지치게 만든 것일까? 아니면은 한 존재를 소중하게 계속 여기는 것도 지치는 일일까? 그죠? 그리고 애정은 정성과 배려, 노력을 요구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완벽해지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무게가 커서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도 멀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잃으면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피로는 결국 삶에 대한 환멸을 부른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들인데 그냥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어떤 기획이 되었든 간에 무언가를 우리가 기획하고 계획하면 피로해지고 현실 세계는 복잡하기 그지없지만 우리의 순수하고 순진한 열정이 차라리 좋았다고 느껴질 때도 있다. 그죠? 어떤 각도에서든 부당함을 보지 않으려면 젊어서 차라리 아직은 모르는 편이 낫다. 나이가 들고 인식이 생겨버리면 모든 사안이 훨씬 복잡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게 약이라는 얘기도 여기서 나오는 거겠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행동으로 어떤 영향이 생길까 자꾸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그리고 결정하기도 어렵고 행동하기도 어렵다. 인간의 복잡한 영혼, 감추어진 욕망, 모순, 그것들의 가변성을 알게 되면 폭력을 통해서 뒤집어 엎는 것도 딱히 매력적으로 안 보인다라는 거죠. 사물이나 관념 다 불안정하다라는 거. 그러면 생각이 단순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숭고하다라는 열망 같은 것도 매력이 없고, 왜 내일이 되면은 별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몰두를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계획이든 그만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그만한 장애물을 만나기에 결국 목표점에 도달하는 동안에 지치고 만다. 그죠? 성취의 열매를 맛보는 순간에 이미 뭐예요? 지쳐가지고 그 성취의 열매의 맛을 모른다는 거야. 맛보는 순간도 단지 한순간이라는 거죠. 자, 그럼 해결책은 무엇인가? 현재를 충실하게 살면 되는 걸까? 그렇지만도 않겠죠. 그죠? 현재를 즐긴다라는 것이 지혜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광기라고 표현해요. 왜? 바로바로 현재는 사라지는데 바로바로 사라지는 현재를 즐긴다라는 게 광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은 끝없이 도망치는 현재 이외의 다른 토대를 가지지 않는다. 그죠? 우리의 실존은 계속적인 운동, 바로 그것이고 우리는 휴식에 이를 가능성도 없으면서도 부단히 휴식을 열망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 매 순간순간 다음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그걸 이루면 또 뭘 해야 되는데 이루고 있는 동안에도 이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면서 다시 다른 목표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삶은 결코 현재가 아니며 항상 다가오는 것이다. 그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열망들 속에 수많은 열정, 신념, 자존심, 땀, 노력들이 들어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이제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 산산조각이 나버릴 텐데. 우리는 공 뒤를 뛰어가는 사람을 닮았다. 공을 잡는 즉시 다시 걔가 이제 공을 던지면 물어오잖아요. 그럼 물어온 공을 다시 던지잖아. 되던져서 또다시 잡으려 하는 사람과 닮았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저물 무렵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인생을 통째로 대리로 살았음을 알게 된다. 정말 슬픈 얘기죠. 대리로 살았다는 게 뭐예요? 남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야. 남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SNS 하는 사람들, 심취해 있는 사람들 뭐예요? 내가 없어. 남에게 보여지는 나만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진정한 나는 어디 있어? 되졌어. 없어. 이게 대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도록 그냥 지켜봤을까? 근데 그것이 그들 인생 자체였고 살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목표로 했던 꿈이 고작 인생을 대리로 사는 것이었다니. 인간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간다.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에 속은 채 죽음의 팔 안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쇼펜하우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게 그냥 뭐라 표현을 못하겠어. 그냥 감탄밖에 안 나와.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새로운 목표를 끊임없이 쫓는다는 것에서 우리의 인생은 거의 휴식이 없는 달리기와 닮았다. 그죠? 여러분들 목표 달성하면 거기서 끝입니까? 또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괴롭히지 않아요? 달리는 것을 멈추고 싶지만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다시 광란에 휩싸여가지고 안 돼. 너는 휴식을 하면 안 돼. 이러는 것처럼 우리 존재의 저 밑바닥에서부터 요동이 일어난다. 동요가 일어난다. 한마디로 동요하는 것이 우리 실존의 본래적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어떤 생각 하나가 여러분들의 머리에 들어와가지고 구멍을 뚫어놓는 것 같지 않는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당신은 그 구멍에 숨을 불어넣어야 할 테지만 추억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라 괴로우면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정신의 불안은 휴식을 모른다. 어디에서 왔는지 모를 다양한 인상 조각들이 폭탄처럼 쏟아진다. 매 순간순간, 그죠? 그리고 정신을 이쪽 저쪽 방향으로 끌고 가면 둔하기는 하지만 어때요? 제어되지 않는 어떤 과민함이 일어나고 만다. 어떤 예민함 같은 것들이. 인간이 목표를 정해가지고 명확하게 돌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의가 산만해지게 되면 잠자고 있었던 동요가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다. 자, 우리의 존재 밖의 사물처럼 마찬가지로 인간 존재 자체도 그 자체로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항상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끝없는 변화와 운동 속에 있고 그 안에서 스스로 용해되고 불안이 재창조된다. 세포처럼 미세하고 끊임없이 재생되는데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운동을 떠올리면 훨씬 쉽게 이해된다. 자, 우리는 안정적이고 고정적이며 일관된 하나의 형체를 갖는다고 믿지만 추상적인 생각일 뿐이다. 물질 속으로 들어가면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전혀 다른 실제를 지각할 수 있다. 자, 우리는 불이나 연기처럼 끝없이 변하는 외양으로 존재하고 인체의 활동은 다른 원료를 먹어 소화해서 삼키는 것이다. 원료를 다른 에너지로 변화시키고 파괴하고 배출하는 것이다. 체내에 동화시켜가지고 원료를 결국 다량의 물질로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량의 물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업무라는 거예요. 왜? 빈약한 실존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는 결국 공급이 계속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연료가. 아, 참. 그래서 자세히 관찰해보면 인간의 삶은 현미경을 통해 보는 물방울과 같을 것이다. 마치 적축류가 우글거리듯이 좁은 공간에서 열띤 활동을 하며 투쟁하는 듯이 보인다.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렇게 열정적이고 진지하게 활동하는데 그렇게 활동하는 걸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보면 코믹할 정도로 잔망스러운 것이다. 참 이것도 되게 냉소적인 말이긴 한데 웃긴 거죠, 솔직히. 그죠? 이렇게 막 아둥바둥하면서 아침에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낑겨가지고 막 저 새끼 밀어내야지 내가 지하철 탄다 그러고 지하철 타고 내려서 또 걷고 버스 타는 사람도 있고 자기 차로 출근하는 사람도 어때요? 신호에 막혀가지고 어쩔 땐 또 지각도 하고 또 올라갈 땐 또 엘리베이터 또 다 같이 타가지고 또 못 타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그냥 살다가 직장에 도착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좋은 아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쏟아지는 업무 폭탄에 쌓여가지고 모든 걸 잊은 채 그냥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시간 또 가 있고 그리고 또 지친 몸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나는 목적이 뭘까? 이런 생각하고 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코믹하다는 거예요, 이게. 코믹하지. 우리의 실존은 그 무의미함 속에서 그렇게 나타난다. 자, 우리는 결국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달리고 있는 건데 이런 과업은 끝없는 요구사항으로 가득 차 있다. 거기에 매일같이 답을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을 줘야 돼. 왜 밥을 처먹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돈가스라던가 뭐 김치볶음밥 같은 걸로 이걸 먹어야지 맛있고 배가 부르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자는 거지? 잠을 안 자면 살 수가 없으니까. 자, 이 빈약한 실존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죠. 자, 필요가 충족되면 또다시 필요가 생겨요. 충족되자마자 생겨. 생존 수단이 확보되고 그것을 용이하게 얻었다고 해서 우리는 해방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수단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셀 수도 없이 많은 불안이 생긴다.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게 우리에게 이 주어지는 여러 수단들을 계속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 자체 때문에 불안이 어때요?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치해둔 돈 감시해야 돼. 불린 재산은 유지해야 돼. 자본은 이용해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악이 그리고 나서 나타난다. 이게 바로 뭐예요? 권태다. 그죠? 권태가 바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요구가 생긴다. 이런 불쾌한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차적 필수품이 생기면 이제는 또 다른 필수품이 생기고 그 필수품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필수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락이라는 필수품. 뭐예요?
권태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기분 전환거리에 이제 우리는 집중한다라는 거죠. 여가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뭐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활동보다 뭐 덜 지루하다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뭐 밥을 먹고 뭐 변을 보는 것보다 여가 활동이라고 해서 좀 덜 지루하거나 그렇지도 않은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덜 반복적인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게임도 맨날 하는 거잖아, 그죠? 뭐 운동도 뭐 맨날 해. 그리고 뭐 밥도 맨날 먹어. 잠도 맨날 자.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뭐 여가든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생리 현상이든 결국엔 다 반복적인 거죠. 자, 그래서 만일 실존하다가 목표라면 이보다 터무니없는 목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왜냐? 실존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선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밥벌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맞죠? 여러분들 단독자가 아무리 개샹 마이웨이 다 엿먹어라 내가 최고의 학자다라고 하지만 단독자 돈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돈 없으면 저도 되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실존한다라는 게 뭐예요, 결국? 자기 밥벌이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전제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뭐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뛰어난 어떤 뭐 그런 게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내일 당장 밥을 굶으면은 뭐 목소리라도 내겠습니까? 눈이라도 똑바로 떠서 책이라도 볼 수 있겠어요? 못하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획득한 것은 이제 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벌이를 해가지고 획득한 그 재산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이런 생필품 같은 것들은 이제 짐이 돼. 왜 짐이 돼?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안이 생겨. 그죠? 그러면서 권태를 피하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되는지 문제에 힘든 두 번째 과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 퇴근했어. 먹고 살아. 좋아. 어쩔 수 없어. 그래, 인정해. 여가 즐겼어. 왜? 먹고 사는 것에 어떤 그런 권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여가를 즐기는 것에 권태가 올라왔을 땐 또 뭘 해야 돼? 또 다른 여가를 찾아야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목표인가가 여기서 바로 드러난다라는 게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은 이제 됐다. 안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 이제 나는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제 나는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오락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매복 중인 새처럼 이 악이 다시 우리 실존을 덮친다라고 얘기하죠. 뭐? 권태, 그죠? 필요와 결핍은 결국에는 충족됨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권태에게 자리를 내준다라는 거죠. 이런 감정을 우리는 무의미 혹은 인생의 허무라 번역한다. 직장에서의 힘든 업무를 마친 다음에 어때요? 박탈감 오지. 씨발 이러려고 내가 씨발 돈 버나? 그죠? 그러다가 다시 고요를 찾아요. 언제? 집에 도착해가지고 옷 벗고 갈아입고 세수하고 씻고 손 씻고 밥 먹고 TV 보거나 쉴 때. 근데 특별하게 뭐 완벽하게 회복된 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며칠 휴가를 보내고 나자 좀 더 텅 빈 느낌이 들어. 왜? 추석 연휴 때, 설날 연휴 때 어때요? 뭔가 쉰 거 같은데도 쉰 거 같지 않은 텅 빈 느낌이 들잖아. 일상이 바쁘거나 우리에게 부과된 직업적 임무를 수행하거나 친구나 가족과의 일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허물을 잘 느끼지 않죠. 왜? 정신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근데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다가 그것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불안이 올라오고 욕망이 올라오고 필요에 의한 어떤 수단이 생각이 나고 그것이 또 기억으로서 머리에 잔상으로 남아있고 나에게 자꾸 혼란스럽게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죠. 이걸 해야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이거 다음에 이거 해야 되는데, 남아있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쉬지? 인간의 정신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떤 노력을 하고 있거나 지적인 일에 몰두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존재 자체로 환원된다. 어떻게 보면 단독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친 듯이 책을 읽는 거일 수도 있어. 현실이 족같은 만큼 책을 읽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이 별로 족같지 않고 실존에 대한 고통을 별로 못 느꼈으면 책을 안 읽었을 거예요. 실존에 대한 고통을 못 느끼는 애들이 누구예요? 강아지들 실존에 대한 고통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실존에 대한 고통 안 느낍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결국 우리 존재 자체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결국 자기 의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이 빌어먹을 것들이 다 끝나는 순간. 그죠? 그리고 무의미와 허무감은 어떻게 돼요? 결국 그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언제 느껴져? 내 자의식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인식으로 되돌아왔을 때. 권태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이 기묘하고 독특한 것을 뒤따라 달려가는 도저히 근절할 수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 이
이 실존의 이 빌어먹을 이 연쇄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결국 지겹도록 똑같은 만물의 질서를 멈출 때 다시 또 기뻐하고 또 시작될 때 또 힘들어한다. 그래서 실존과 권태가 미묘하게 배합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실존은 그 자체로는 별다른 가치가 없음을 증명하는지도 모른다라고 아주 촌철살인적인 얘기를 하죠. 그죠? 실존이 그 자체가 의미가 있으면 권태라는 게 없었어야지. 그죠? 실존 그 자체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었고 그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찬양받을 만한 일이었으면 그 모든 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권태가 없었어야지. 왜 뭐만 하면 채워지면 끝나면 바로 또 다른 게 채워져야 되고 또 다른 걸 원하고 다시 부족함을 느끼고 괴로워하는가. 이 권태가 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섞여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실존 자체가 인간이 의미가 부여되었을 때 인간이 스스로 환상과 망상에 의해서 거기에 자꾸 무언가를 덧붙이지 않으면 그 날 것 그 자체로는 뭐라고? 좆도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삶은 그 자체로 실로 고유한 가치가 없고 삶이 움직이면서 유지되는 것은 진짜 이 멋있는 말이야. 필요와 환상에 의해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 거,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열변 토하면서 영상 찍는 거, 필요와 환상에 의해서라고. 무슨 환상이에요? 이걸 배우면 더 나은 삶이 이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걸 배우면 인문학의 신과 같은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인문학의 신과 같은 정점에 이르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지랄 맞았던 과거에 대한 보상이 채워지지 않을까? 만족감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으면 내 삶이 좀 더 윤택하고 명료하고 명징한 어떤 지식과 어떤 인상 파악이 가능해질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와 환상 같은 게 있겠죠. 여러분들 직장 가시면 뭐예요? 여기를 다니고 꿋꿋이 참아내면 월급날이 됐을 때 한 달마다 계좌에 입금된다라는 어떤 기대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죠? 그것이 입금되면 뭐예요? 입금되면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이 있잖아. 근데 실로는 그것이 입금됐을 때 그것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정말 재수없는 말이지만 내 실존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 월급이 들어오기도 전에. 그죠? 이건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삶이 움직이면서 유지되는 것은 필요와 환상에 의해서고, 이 필요와 환상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실존의 빈곤과 공허가 그 자체로 그대로 드러난다. 빨개 벗은 것처럼.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야, 이거 첫 번째 파트 얘기하는데 최고야. 진짜 벌써 막 미칠 것 같아. 이걸 세 번째 읽는 건데도 힘들 때마다 읽을 때마다 너무 좋아. 자, 그래서 쇼펜하우어적 통찰은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벌써 32분이나 얘기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을 이제 저자가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 놓은 거거든요. 알아보기 쉽게.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